버스에서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던 조폭 앞에 여군 최초의 투스타 장군이 나타나 그를 응징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도시, 인천의 저녁 공기는 언제나 특별한 향취를 머금고 있었다. 바다의 비릿한 소금기와 항만의 녹슨 쇠냄새, 그리고 도시의 뜨거운 아스팔트가 내뿜는 매연이 뒤섞여 고단한 노동자의 땀방울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해안 도로를 따라 묵묵히 제갈길을 가던 77번 시내버스의 낡은 차체는 하루의 시름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품은 채 힘겹게 삐걱거렸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차창을 파고들 때마다 먼지 한 톨까지 제 존재를 드러내며 부유했다. 육군 소위 하선우는 덜컹거리는 버스의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그 모든 풍경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갓 다림질에 각이 살아있는 전투복의 빳빳한 감촉이 아직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지만 어깨 위에서 조용히 빛나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그녀의 23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군복을 입고 서해의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 단 한 번도 그 품에 안겨보지 못했고 그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군인이란 직업은 그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명예에 부끄럽지 않은 손녀가 되기 위한 그녀 나름의 고집스럽고도 경건한 헌사였다. 그 평온한 상념을 무참히 깨트린 것은 버스 앞쪽에서 터져나온 탁하고 거친 고성이었다. 어이, 거기 아가씨. 군복 입은 게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노인네 하나 부축하는데 저리 유세를 떨어. 비켜 젠장. 화려하지만 조악한 용 문신이 목을 휘감고 올라온 사내, 인천항의 어두운 이면을 지배하는 신흥 조직 폭력배 마강일이었다.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좌판에서 사온 채소가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든 노인과 부딪혔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되레 길을 막는다며 큰 소리를 치는 참이었다. 노인이 놀라 주저앉자 그를 부축하려던 하선우의 단정한 손길을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역겨운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 병풍처럼 버티고 선 어깨들이 위협적으로 공간을 옥죄자 다른 승객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버스 바닥으로 향했다. 그것이 이 도시에서 약자들이 터득한 슬프고도 현명한 생존법이었다. 하지만 하선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께 먼저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엔진의 소음마저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맑은 울림을 가졌다. 뭐? 이 어린 것이 돌았나?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딜 감히 눈을 똑바로 떠? 마강일의 두툼하고 기름진 손이 모욕적인 손짓과 함께 하선우의 어깨를 향해 거칠게 뻗어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버스 뒷좌석에서 낡은 해전사 책의 책장을 넘기던 한 여인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값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으나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기품 있는 정장 차림, 어떤 꾸밈도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언뜻 보기에는 이 도시의 수많은 성실한 전문가 중 한 명처럼 보였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으로 다가왔다. 그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마치 수만 톤급의 거대한 함선이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듯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묵직하고도 고요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불과 1, 2초 만에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는 무리의 우두머리,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경멸하는 승객들의 복잡한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위압감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꼿꼿이 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저 젊은 여군. 그녀의 눈빛에서 윤지수는 아주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일일이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마강일의 손이 하선우의 군복 견장을 향하는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저 군복이 상징하는 무게와 명예를 저런 자가 감히 더럽히게 둘 수는 없었다. 마강일의 손이 하선우의 전투복에 닿기 직전 번개처럼 나타난 그녀의 손이 마강일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손길은 가늘고 부드러워 보였으나 마치 거대한 강철 집게에 물린 듯한 엄청난 악력이었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마강일의 거구는 중심을 잃고 종이 인형처럼 맥없이 휘청였다. 여인은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과 어깨를 동시에 제압했다. 수만 번을 반복 연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정교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뼈속까지 파고들도록 명확하게 속삭였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는 법부터 배우는 게 좋겠군. 그리고 그 더러운 손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다시는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 그녀의 눈빛은 모든 빛을 삼키는 깊고 어두운 심해와 같았다. 잔잔한 수면 아래 그 누구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해류와 분노를 품고 있는 눈.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병과 출신 여성 투스타, 해군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윤지수였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버스 안의 시간은 경외와 충격 속에서 잠시 멎은 듯 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강일 일당이 욕설을 내뱉으며 허무하게 연행되고 버스 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버스 기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전했고 승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금 전에 비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한 두 여성을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있는 하선우에게 다가갔다. 그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조금 전에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괜찮은가 하소위. 육군사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똑똑히 보았네. 용감한 군인이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후배를 향한 따뜻한 격려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하선우는 그녀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절로 자세를 바로잡고 깍듯하게 대했다. 어느 부대 소속이신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소속을 밝힐 입장이 아닐세. 윤지수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그저 자네 같은 후배를 보면 먼저 떠나간 영웅들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곤 하지.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조국에서 그들의 후예가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하게 자라주고 있으니 말이네. 윤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하선우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할아버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제1연평해전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해군 원사 하정철. 그분이 바로 제 할아버지십니다. 하정철. 그 세 글자가 윤지수의 귓전을 강타하는 순간 그녀가 딛고 서 있던 세계가 통째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강철의 갑옷처럼 그녀를 지켜주던 냉철한 표정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혈색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단단히 쥐고 있던 가방끈 위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돋아났다. 그녀의 호흡이 얕아지고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아득한 허공을 응시했다. 버스의 덜컹거리는 소음이 멀어지고 그 자리에는 26년 전 그날의 포성과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거친 파도 소리가 이명처럼 그녀의 귓속을 채웠다. 눈앞의 젊은 여군의 얼굴 위로 자신을 밀치고 대신 수백 개의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한 부사관의 피 묻은 웃음이 거부할 수 없는 해일처럼 그녀의 의식을 송두리째 덮쳐왔다. 1999년 6월 15일의 아침, 서해 연평도 근해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당시 해군 대위였던 젊은 윤지수는 참수리 고속정의 부장으로서 갑판 위에서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산처럼 든든한 베테랑 부사관 하정철 원사가 있었다. 그는 갓 30을 넘긴 젊은 여군 지휘관을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인자하게 보좌하며 함정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거친 뱃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었고,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따라 바다가 너무 조용해서 되레 불안합니다. 폭풍 전야 같다고나 할까요? 하원사는 구수한 너털 웃음을 지으며 뜨거운 믹스 커피를 건넸다. 그의 손은 평생 바다와 씨름한 사람답게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가 건네는 커피는 언제나 따뜻했다. 하원사님,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다리 뻗고 좀 쉬지 않겠습니까? 윤지수도 마주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에게 하정철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험한 파도 위에서 유일하게 등을 맞댈 수 있는 전우이자 항해술과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평화로운 대화를 찢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함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함교의 레이더 감시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북한 경비정 NLL 침범.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전투 태세.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순식간에 전투 배치 비상이 걸리고 고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적인 포격이 시작되었고 참수리 고속정의 갑판 위로 새빨간 불기둥이 치솟았다. 전투는 처절했다. 좁은 함정 안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로 가득 찼다. 윤지수는 지휘관으로서 냉정을 잃지 않고 전투를 지휘하려 애썼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했던 교전 수칙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전은 훈련과 달랐다. 바로 옆에서 동료가 파편에 맞아 쓰러지고 함선은 불길에 휩싸여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적의 포탄 파편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꿰뚫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그녀는 죽음을 예감했다. 부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함교가 무너집니다. 하정철 원사가 불길을 뚫고 달려와 그녀를 끌어냈다. 그는 이미 여러 군데 부상을 입어 전투복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피와 불길로 뒤덮인 키를 잡고 함선의 방향을 돌리려 애썼다. 함선은 이미 절반 이상 침몰하고 있었고 사방에서는 동료들의 처절한 비명이 파도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퇴함 명령이 떨어졌다. 하원사는 부상당한 윤지수를 구명정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윤지수는 지휘관으로서 마지막까지 함선과 함께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바로 그 순간 적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2차 포격이 무너져가는 함교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들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붉은 궤적을 그리며 다가오는 것이 마치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나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죽음을 직감하고 눈을 감은 찰나 거대한 몸이 세상을 가리듯 그녀를 덮쳤다. 하정철 원사였다. 부장님은 우리 해군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제 목까지. 이 바다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 손주 녀석이 태어나면 꼭 부장님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어렵겠구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들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하정철의 등은 조국을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도 숭고한 방패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윤지수는 그의 피를 비처럼 뒤집어 쓴 채 멀어지는 구명정 위에서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심장과 영혼의 일부는 그날 수많은 전우들의 피로 물든 진홍빛 연평 바다에 영원히 수장되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마강일의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부글거리다 이내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냉정하고 잔인한 사리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아지트인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최상층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신임하는 부두목에게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 사무실은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듯 저속한 취향의 황금빛 장식과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 여자가 윤지수다. 해군 투스타. 그리고 이건 그 여자와 함께 있던 군인 계집애 하선우의 신상 정보야. 깨끗하게 처리해. 마강일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히 길거리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윤지수는 우리의 밥줄, 인천항을 통째로 삼키려는 암캐다. 그년의 숨통을 제대로 끊어놓으려면 가장 아픈 곳, 가장 연한 살을 물어뜯어야지. 그는 하선우의 증명사진을 탐욕스러운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이 계집애를 잡아와라. 단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말고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윤지수라는 강철 같은 여자의 심장에 대고 버리는 우리 조직의 명운이 걸린 심리전이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다. 며칠 후 휴가를 받아 부모님 댁을 찾고 귀대하던 하선우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는 괴한들에게 순식간에 피습당해 납치되었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격투술로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는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처럼 그들은 하선우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고 순식간에 의식을 빼앗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색 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그 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나던 마강일의 비웃음이었다. 하선우의 실종 소식이 군 내부망을 통해 윤지수에게 보고된 순간 그녀는 집무실의 모든 창문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었다. 26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날의 악몽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하정철 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원죄.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핏줄마저 자신 때문에 야수의 발톱에 잡혀갔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책상 위 단정하게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단 몇 분 만에 멎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로 세우고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갑고 푸른 인광 같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철은 두 번 울지 않았다. 그녀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집무실 가장 깊숙한 곳의 금고에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떤 통신망으로도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백 실장 나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동님, 올 것이 왔군요. 5분만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력자 백승기 실장이었다. 과거 윤지수가 지휘했던 해군 정보부대의 전설적인 해커이자 정보분석가였던 그는 군을 떠난 뒤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윤지수에게 목숨을 빚진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선우의 실종 사실이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터져나왔고 여군 장교 인천서 의문 속 실종, 군과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여론은 무능한 경찰과 군을 질타하며 들끓었다. 공식 수사를 맡게 된 인천경찰청 강력계의 젊은 에이스 오진혁 경위는 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지수의 오랜 경쟁자이자 군 내부의 정적인 박성준 제독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윤 제독 듣자 하니 꽤 곤란하게 됐더군. 민간인 실종 사건에 군이 이렇게 깊이 개입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야. 당장 손 떼고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게. 괜한 오해 사서 그 자리까지 위태로워지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날카롭고도 비열한 협박이었다. 윤지수는 순식간에 세계의 거대한 전선에 홀로 내몰렸다. 내부의 적 들끓는 여론과 공식 수사망의 압박, 그리고 야수처럼 교활한 빌런. 그녀의 강철 심장이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한 최첨단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백승기 실장의 사무실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위성지도,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윤지수의 전화를 받은 직후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디지털 체스판으로 만들고 마강일이라는 킹을 잡기 위한 수를 읽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정보의 흐름 속에서 진실의 맥을 짚어내는 탐정이었고 윤지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발 앞서 실행하는 최고의 전략가였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다. 한편 인천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은 기자들의 전화와 상부의 압박으로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오진혁 경위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CCTV 녹화 파일에 파묻힌 채 마강일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얻은 작은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조폭의 보복 납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납치 수법이 너무나 전문적이었고 마강일의 반응은 지나치게 대담했다. 배후에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군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수사에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사건의 핵심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벽을 허물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 실장의 정보팀은 마강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최근 거액의 현금이 오간 인천항 인근의 폐냉동 창고를 유력한 은신처로 특정해냈다. 윤지수는 깊은 고심 끝에 이 정보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오진혁 경위에게 흘렸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경찰력을 이용해 진위를 확인하고 마강일의 반응을 떠보려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오 경위의 수사팀이 새벽녘에 냉동 창고를 급습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하선우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치된 폭발물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 입구가 무너져 내렸고 형사 2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마강일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었다. 나는 너희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 어설프게 움직이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섬뜩하고도 조롱 가득한 경고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윤지수의 비공식 작전은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그 시각 마강일의 소굴인 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갇힌 하선우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생존 기술과 신문 저항 훈련을 떠올리며 오히려 정신을 더욱 맑게 벼렸다. 일부러 유약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감시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들의 교대 시간, 식사를 가져다주는 동선,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대화의 조각들을 통해 조직의 규모와 내부 구조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필사적으로 수집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짠 내음을 맡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로 자신이 해안가 근처에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감시가 가장 소홀해지는 새벽녘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뽑아 군에서 사용하는 특수통신 매듭법으로 인질 생존, 간수, 넷, 내부 구조 복잡, 해안가라는 아주 작은 신호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식사를 나르는 조직원의 신발 밑창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것을 교묘하게 붙였다. 그녀는 구조를 기다리는 가련한 인질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는 고독한 일선의 군인이었다. 마강일은 경찰을 보기 좋게 따돌렸다는 사실에 도취해 자신의 해외 마약 조직 파트너에게 암호화된 위성 전화로 진행 상황을 떠벌리며 자랑했다. 바로 그 순간 인천 상공의 모든 통신 신호를 샅샅이 훑던 백 실장의 메인 모니터에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가 붉은 점으로 깜빡였다. 존재해서는 안 될 주파수 기록되지 않은 통신, 유령 같은 신호였다. 백 실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윤지수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동님 낚싯대를 던졌는데 웬만한 상어가 아니라 거대한 고래가 한 마리 걸린 것 같습니다. 마강일 이놈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남미 카르텔과 연계된 국제마약 밀매 조직의 아시아 총책이었습니다. 이번 납치극은 제동님께 복수하는 동시에 인천항을 아시아 마약 허브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일이 아주 커졌습니다. 백 실장은 밤을 새워 신호의 발신지를 역추적했다. 신호는 몇 겹이 암호화와 중계망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신호의 근원지를 특정해내는 데 성공했다. 월미도 인근 오래전에 폐쇄된 유람선 터미널.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내부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해 은신처로는 최적의 장소였다. 윤지수는 결단해야 했다. 경찰은 함정 수사 이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라이벌 박재독은 그녀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며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하선우를 구할 수도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과 계급,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진혁 경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경위, 자네를 믿네. 마강일이 내일 새벽 인천항 제3부두를 통해 밀항할 거라는 확실한 첩보가 있소.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은 이 밀항을 위한 대규모 연막이었을 가능성이 크네. 경찰의 모든 역량을 그곳에 집중시켜 주시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모두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게. 오진혁 경위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첩보 이상의 무언가를 건 지휘관의 비장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제3부두의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윤지수는 백 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소집한 자신의 옛 부하들,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 앞에 섰다. 그들은 이제 민간인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는 여전히 조국과 옛 지휘관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최정예 전사의 그것이었다. 지금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윤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작전명은 진홍의 별. 26년 전 우리가 바다에 묻어야 했던 영웅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그의 마지막 핏줄을 구해낸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빚을 갚고 명예를 되찾는 전쟁이다. 실패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새벽녘 인천항 제3부두에는 수백 명의 경찰 병력과 취재진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뤘다. 도시의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된 사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윤지수가 직접 지휘하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유람선 터미널을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지수는 터미널에서 1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평범한 통신 점검 차량으로 위장한 이동 지휘 본부 안에서 소형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으로 현장을 지휘했다.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컴퓨터처럼 명령을 하달했다. 그녀는 그 순간 해군작전 사령부의 부사령관이 아니었다. 26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돌아온 야전 지휘관이었다. 터미널 내부로 진입한 요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마강일의 부하들을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그때 하선우가 기지를 발휘했다. 외부의 미세한 소란과 감시자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척했다. 당황한 간수들이 그녀에게 달려든 순간 숨겨두었던 의자 다리 조각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간수의 급소를 가격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천장의 환풍구를 뚫고 로프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순식간에 상황을 장악했다. 궁지에 몰린 마강일은 하선우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오지 마. 윤지수 그년 나오라고 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릴 테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윤지수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떤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내 상대는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놈이 진 빚은 내가 직접 받으러 왔다. 마강일의 시선이 윤지수에게 쏠린 찰나 그의 등 뒤에 있던 하선우가 온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마강일의 몸이 잠시 휘청했고 그 0.5초의 찰나를 윤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마강일의 손목을 꺾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던져버린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 기술이 아니었다. 26년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빚을 갚으려는 처절한 의지가 담긴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담긴 몸짓이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오진혁 경위가 이끄는 경찰팀이 들이닥쳤다. 윤지수와 그녀의 팀은 이미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현장에는 산산조각난 국제범죄 조직의 잔해와
그 중심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경찰들을 강인한 눈빛으로 맞이하는 하선우 소위만이 남아있었다. 윤지수는 모든 공을 경찰에게 넘기고 조용히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냈다. 안전 가옥으로 옮겨진 하선우 앞에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윤지수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선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안도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윤지수는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하선우를 힘껏 껴안았다. 그 포옹은 딱딱한 군인의 포옹이 아니었다. 먼저 떠나간 전우의 마지막 핏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한 인간의 따뜻하고도 절실한 포옹이었다. 26년이라는 길고 긴 빚의 무게가 그 순간 비로소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녀는 하선우의 등을 토닥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버텨줘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눈부신 오후 윤지수는 하선우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 창밖으로 서해의 바다는 평화롭게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윤지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앳된 대위 시절의 자신과 서해의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이가 다 보이도록 호탕하게 웃고 있는 하정철 원사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내 할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한 영웅이자 내 군 생활의 이정표셨다. 그분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내게 군인으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뗀 것 같구나. 윤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 반지와 함께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몸에서 뗀 적이 없었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황동 나침반 하나를 꺼내 하선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 함선에 올랐을 때 내 할아버지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바다 위에서는 언제나 방향을 잃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거친 파도 속에서는 나침반이 고장나면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지만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는 신념이라는 나침반이 고장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부디 이 작은 것이 장군님의 신념을 지켜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지. 이제 이것을 내게 주마.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절대 너의 길을 잃지 말라는 뜻이다. 나는 내게 진 빚을 너를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으로 키워내는 것으로 갚고 싶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너의 방패이자 나침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내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맺은 그리고 오늘 너와 내가 새로 맺는 강철의 맹세다. 하선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나침반을 소중하게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서해의 푸른 바람이 집무실 창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것은 26년 전 진홍빛 바다에 쓰러져간 한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철의 심장을 갖게 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축복하는 약속의 바람이었다. 저 바다는 수많은 영웅들의 눈물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선우와 같은 새로운 별빛을 제 몸에 비추며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